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업루티 컴퍼니 이장우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강의하러 왔는데 박병장 이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되나? 네, 아주 몰입해서 봤었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회계학회에서 가상자산위원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그 금융위에서 나온 또 발표를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회사에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때 이제 회계에 반영을 하는 이런 그 가이드들도 발표되는 모습들을 보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제목이 디지털 지속 가능 투자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알려드리면 실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큰 그림만 이해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강의에서는 이 의견이 그 회사의 추천이나 개인의 추천이 아님을 하는 멘트가 있던데요. 그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드리는 어떤 자산의 종류가 추천이고 저희 회사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우리가 가상화폐 이렇게 되게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게 201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커런시, 이제 어떤 화폐의 명목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글로벌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기구나 뭐 IMF나 버추얼 커런시라는 용어들을 2018년도 이전에는 썼었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에셋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그래서 보면 그 뒤에 SEC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그리고 똑같은 이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나 이런 데 보면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화폐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자꾸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주제로 자꾸 논의가 되니까요. 이제는 이게 어떤 화폐보다는 하나의 자산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면으로 바라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 있는 디지털 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것의 종류는 2만여 가지가 되게 넘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을 봤는데요. 대부분 여기에 있는 프레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한참 이제 이 시장을 달구었던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토큰 같은 경우도 디지털 아트나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멤버십의 형태로 아래쪽에 있긴 하고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하나의 페이먼트의 영역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루나, 테라, 스테이블 코인도 저 위쪽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어떤 담보가 연결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건이 났던 테라처럼 알고리드미컬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저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규제의 영역이 가장 들어가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 보면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인데, 요거는 이제 각국의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에 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유틸 토큰은 많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에 있는 것들, 그리고 디파이에 있는 것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이용하기 위한 어떤 사용성을 가지는 토큰들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토큰들이 어떤 하나의 몇 가지의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하나 크게 분류해서 보면 대략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들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증권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권은 하나의 이제 그 음식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어떤 규제를 받을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디지털 자산과 증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발표에서 투자 방법을 얘기해 주셨던 것은 이제 주식
대부분의 증권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들 투자 방법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들은 디지털 자산의 영역에 해당되고 이런 자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죠. 증권들은 증권사에서 거래가 되고 그걸 규제하는 법 또한 자본시장법이고 여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기보다는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법은 이제 특정정보금융법이라는 하는 자금 세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개념과 분류를 봤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다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 표는 뭐냐면 그 이제 유고라고 하는 글로벌 설문조사 기업에서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인데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디지털 자산은 이미 보유를 했거나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글로벌 40%가 되게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맨 왼쪽이 US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NG가 나이지리아 그리고 ZA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요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또 국가별로도 볼 수 있고 이 자산을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좀 볼 수 있는 표이긴 합니다. 제가 간단히 조금 한번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인지를 합니다. 하나는 돈의 미래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은 차치하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금융 시스템의 하나의 대안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돈의 미래 보면은 녹색으로 적혀 있는 국가가 이게 뭐 약자로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돈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보통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국가들이 인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은 여기 US, UK, 미국, 영국 이런 쪽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은 돈의 미래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한국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자금 세탁에 관련된 쪽이 이 자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많이 노출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국가별로 조금 보는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진 자산이 그냥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글로벌에 있는 주요 자산들을 보면 채권, 주식 이미 17세기부터 한 500년 이상 자리를 잡아왔던 이미 큰 자산들이 있고요. 부동산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산도 있고 금이라는 자산도 12조 달러 정도 되는 규모가 됩니다.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가졌죠.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자, 크립토라고 하는 우리가 말한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은 불과 이제 13년 전에 이제 나왔죠.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역사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것에 비해서 조금 전에 글로벌 유저들의 40% 이상이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몇 가지 지표들과 미래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게 있는 거죠. 규제가 사실 부족하죠. 우리가 돈의 전환점에 있어서 되게 부의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의 기회가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건 불과 제가 오랜 기간이 아니라 딱 최근 1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루나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정말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루나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이 암호화폐 때문에 그 뒤에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파산을 합니다. 이 자산을 다루었던 헤지펀드들이죠. 그리고 11월에는 또 이것의 영향으로 또 FTX라는 거래소가 거의 66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또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자산을 맡겼던 글로벌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그 당시로 1등 기업이라고 했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또 암호화폐 대출 기업이 또 연쇄 파산을 합니다. 그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돈을 맡겼던 한국의 고팍스라는 거래소에 고파이라고 하는 금융상품도 출금이 막힙니다. 거기는 한 600억 정도, 56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뉴스 많이 나왔을 텐데요. 뭐 하루인베스트나 똑같이 이제 암호화폐 예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더 나은 이자를 주는 이제 플랫폼들인데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같은 플랫폼들은 도합해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출금 정지가 됩니다. 이 업체들도 결국은 FTX라는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있으면서 운용을 하다가 같이 자산이 묶이게 된 거죠. 굉장히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굉장히 없는 이 환경에서 나온 하나의 사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떤 미래가 전망되는 하나의 그 모습과 또 같이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일부는 이런 거기에 채권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피해자들을 냈으니까요.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래야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규제 영역은 자금 세탁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국경 간의 자산이 이동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금 세탁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자금 세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오고 그 중에서 한국이 그걸 가장 먼저 또 법안에 반영을 한 국가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정정보금융법이라는 법이 2021년도에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최근에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만들어진 가상자산 법이라고 하는 미카라는 법이 유럽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됩니다. 한국으로 와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아직은 이 업계에 어떤 맞는 산업의 성장의 버전보다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 피해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용자 보호법에 포커스 맞춰서 이런 이제 규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자 보호가 되고 기업들이 이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규제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 자산을 노출하는 비중들이 많아지겠죠. 한국은 아직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어떤 리테일의 이용자 보호법 수준이 현재 머물러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라고 하는 가상자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뭐 유럽, 최근에는 홍콩까지 해서는 어떤 법인이나 기관들의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그건 숫자로도 나오죠. 요건 2022년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자료이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기관들이 직접 또 사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신탁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이제 대체한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GBTC라고 하는 비트코인 신탁에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한 6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회사에 이제 잉여 현금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또는 그렇게 발행해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또 담보로 해서 자금을 해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13만 개 정도고요. 지금은 한 14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회사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그 은행이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영역은 수탁이라는 영역이에요. 수탁.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맡길 때 은행에 맡기잖아요. 안심하고. 그러면 그 은행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이자를 주기 위해서 다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운영의 업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이제 해킹도 있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걸 일개 스타트업이 하게 되면 잘 신뢰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저 영역은 사실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4대 은행이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은 시도했다가 지금 이제 빈스를 펼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이죠. 이 수탁 업체에 지분을 이제 출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주주로서 같이 또 참여하는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직접은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BNI 멜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이미 가상자산의 수탁 업무를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거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관련된 상품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현금 대출 서비스도 만들어내긴 하고요. 뭐 JP모건 같은 경우도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는 분위기긴 한데요.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뭐 그 디지털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2만여 개 되고 그 중에는 이제 뭐 정말 이제 잡코인도 많고 뭔가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 정도는 현재 금융권에서 상품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자산이긴 합니다. 그나마 시간이 조금 시간이 그나마 좀 검증해주는 자산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자산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용하다라고 해서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락의 움직임이 가장 또 중요하긴 한데 작년에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사모 신탁 상품을 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승인은 안 났지만 시장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홍콩이 이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된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시장 글로벌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는 홍콩 그리고 일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은 조금 이제 규제가 조금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금융사들이 이 자산을 다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봤고요. 시장을 봤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산,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금융사들이 이 자산을 상품화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2번, 3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4번, 5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서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나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우리 4번, 5번 챕터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 되게 중요하고요. 현재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외의 자산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왜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유용하고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게 하겠습니다. 저축의 기술이라고 썼잖아요. 세이빙 테크놀로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산을 모아갈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어떤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자산을 모아갈 거냐라는 것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모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지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주권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 인지를 잘합니다. 그들은 자국의 통화를 그렇게 모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돈을 꾸준히 적금해서 모아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모아가야 되는 자산은 구매력이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자산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크게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두 가지. 에셋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자산이 왜 장기 투자에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자산의 속성이에요. 디지털 금의 속성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가치가 저장되는 수단,
금은 공급이 굉장히 경직적이죠. 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시장에 유통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까지 있는 금 물량의 2% 정도가 신규로 채굴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2% 초반대에 신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그 발행량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메커니즘이 절반씩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내년이 지나면 1%대로 발행량이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경직되고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 결국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매력이 유지되지 않는 자산은 뭐가 있나를 한번 보면 굳이 우리가 뭐 중남미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달러라는 자산도 달러 계단 가치는 구매력이 가장 유지되지 않는 자산 중에 하나죠. 여기 표에 있다시피 달러 이 하나의 계단 가치는 10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5분의 1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매력. 이 1달러를 가지고 100년 전에 쓸 수 있었던 가치, 살 수 있는 물건이랑 지금 살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매력이 자 그러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구매력이 상승한다. 먼저 금의 구매력은요. 저기 1940년도, 30년도에 비해서 구매력이 올랐다라고 보시나요? 유지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도에 금 1온스로 살 수 있었던 게 고급 정장 한 벌이었거든요. 지금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것도 비슷한 가치를 지닙니다. 근데 구매력이 상승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2017년도에 1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2017년도 초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아이폰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비트 현재 2023년도에 지금도 이제 꽤 많이 하락한 수치로 알고 계실 텐데 1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한 대입니다. 이게 구매력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자산의 특징인 거죠. 그 특징은 결국은 그 아무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산도 이 공급에 있어서의 컨트롤이나 공급이 무한정된다거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된다면 계단 구매력은 상승하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급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고요. 현재 한 92% 정도가 발행됐습니다. 이 두 가지 차트가 있잖아요. 왼쪽은 비트코인의 누적 발행량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러입니다. 달러의 M2 공급량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달러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시장에 2배씩 더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므로써 한계 수량이 다가가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공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금처럼 장기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될까? 아니면 달러처럼 하락할까?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요즘 지정학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결국 어떤 지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왜 비트코인한테 등장을 하냐? 자, 디지털 금인데 비트코인이 금과 다른 속성이 있죠. 금과 다른 속성. 금과 다른 속성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속성은 이겁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P2P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은 이 국경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데요. 그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중앙의 통제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되고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있다면 누구한테는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정학적 자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 간의 자산을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금은 우리가 실물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국경 넘어서 이동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실물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금 ETF를 갖고 있거나 기존 금융 상품으로 나온 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속성, 내가 상대방이 어떤 자산을 보낼 때 그 누구의 통제를 안 받는다, 이 속성이 우리는 검열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검열 저항성이 나타난 실제 케이스가 우리는 올해 또는 작년, 재작년에 경험을 했죠. 뭐냐면 여기 보시는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의 사진입니다. 미군이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바로 이제 빠른 시간에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망을 다 동결합니다. 여기 ATM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국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 동결이라는 액션들을 많이 하긴 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 해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자산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많이 한 행동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자산을 옆 나라 터키에 이제 보낼 때, 내 자산을 보낼 때 비트코인 지갑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내 자산을 보내고 받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우크라이나에서도 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여기 수많은 인원들이 폴란드로 이제 피난 행렬을 가게 되는데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 이제 이게 로이터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패디라는 친구는 전쟁을 피해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찾으려 했는데 ATM기를 줄이 너무 길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저축한 돈의 40%인 2,00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또 P2P 거래를 해서 USB에 담아서,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담아서 폴란드 국경을 넘어갔죠. 폴란드 국경 넘어가면 거기도 이 자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서 하는 거죠. 즉 내 자산을 국경을 넘어서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속성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지정학적인 환경들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짐으로 인해서 이런 속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2021년도 4월, 5월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발표를 하죠. 중국은 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굴을 다 금지시킨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덩달아서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도 테슬라 결제에서 비트코인 빼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나옵니다. 그때 아크인베스트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펀드에서, 운용사에서 하나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클린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가 비트코인이다, 이런 표현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웬 말이냐, 비트코인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왜 비트코인이 클린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시장에 많았죠. 여기 사례를 보면 텍사스라는 이제 주에 그 전기 요금이 거의 1,8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2021년도 얘기죠. 왜 나오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그만큼 큰 재생에너지 생산의 설비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의 두꺼비 집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과전류가 오르면 집안의 전기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차단기가 내려가거든요. 전기 시스템도 비슷해요. 수요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수시로 계속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일이 1년에도 열 몇 번씩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많은 생산 설비 갖춰주기 힘듭니다. 멀리 저장을 하기도 힘들고요. 멀리 보내려면 또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굉장히 한파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전기가 올라가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거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한 가장 큰 시스템 중에 하나는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채굴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면 비트코인 나오는 거죠. 이 나오는 비트코인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전기 채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가 다소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많이 갖춰줄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미국의 이제 수력 발전소인데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력 발전소예요.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업 시설들이 수요가 끊겼기 때문에 수력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리 들어가서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금융화를 시키는 돈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 산업에. 그럼 더 많은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어떤 채굴에 대한 하나의 파워.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보안성이 강해진다. 그만큼 해킹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잘 나오면 펀더멘털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만큼 해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그럼 이 네트워크의 강건성이 올라간다. 펀더멘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액과 상관없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80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좀 공감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저는 오늘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디지털 금의 속성, 지정학적인 속성, 어떤 채굴 전기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계속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속성, 이런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찾고 그거를 꾸준히 모아가는 행위로 연결돼야 되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박병상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자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투자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연결고리에서 종잣돈 모으기도 어려운데 모았다 치고 좋은 자산을 나름 찾았어요.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주식이 어떤 자산이든 찾았어요. 그리고 투자를 시작을 해요. 요까지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이 되려면 이 좋은 자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장기적 투자자로 연결이 되고 장기적 투자로 연결이 돼야 이익 실현을 하고 재투자하는 이 루프가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고리예요. 자, 이 고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주식에서는 우리가 분할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는 DCA라고 하는 정액 분할 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기계적으로 꾸준히 모아간다면 특히 이 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DCA라고 표현하는데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표현하죠. 이 DCA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 자산이 비트코인 자산인 거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꾸준히 조금씩 적립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겠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공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속성이 있어요. 내재적인 이제 기술적 특징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4년 동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비트코인의 자산을 적립식 투자했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를 과거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이 딱 공평해야 되니까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냥 매월 1월 1일부터 딱 그냥 4년간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적립식 투자를 해봤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 희한하게 한 400%에서 500% 사이의 수익률이 꾸준히 나옵니다. 딱 끝나는 지점에서요. 4년 딱 끝나는 지점에서. 물론 그 사이에는 뭐 16배까지 갔다가 4배로 5배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계속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4년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창출되는 자산이었습니다. 연평균 한 50%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좀 들어가 보면 약세장이라고 하죠. 약세장. 우리 보통 크립토에서는 뭐 크립토 겨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크립토 시장이 한 70에서 80% 정도 크래시가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런 시기를 우리는 크립토 겨울, 약세장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시기가 2022년도도 있었고 2018년도도 있었죠.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도 그랬어요. 4년에 한 번씩 늘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MVRV라는 보조지표를 한번 써봅니다. MVRV라는 보조지표는 MVRV라는 보조지표가 1 미만이라는 거는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MVRV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가 3이라는 얘기는 모두가 한 3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 미만일 때를 우리는 보통 이 약세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약세장의 기간은 뭐 첫 번째 이제 약세장은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두 번째 약세장은 한 12개월, 2014년도. 세 번째 약세장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2018년도. 그리고 네 번째 약세장이 최근에 있었어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죠? 한 7개월 정도. 요 약세장의 기간만 이 MVRV라는 이 보조 지표가 1 미만인 이 구간만 그냥 적립식 구매를 했다. 기계적으로. 그렇다면 딱 3년 정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냐? 4년까지 가지 말고 그랬더니 첫 번째 기간에서는 한 16배 정도가 났고요. 두 번째 약세장에서 딱 3년 했을 때는 한 11배 정도의 수익률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세장에서는 한 6배 정도가 났고요. 네 번째 약세장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1년 됐으니까 한 57%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또 다른 이제 뷰에서 또 적립식 구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자산은 한 2년 정도만 꾸준히 이제 적립식 구매를 하면 어느 구간에서 시작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시작하더라도 두 자리 이상률의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이었습니다. 또 이 자산은 이 적립식 구매를 통해서 30%라는 수익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쭉 이제 비교해 보면 평균 한 7개월 정도만 적립식 구매를 하면 한 30% 정도의 수익률에 터치하는 지점에 넣었습니다. 그런 자산입니다. 그냥 정액으로 산다고 하니까 뭔가 더 능동적이지 않고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블록체인에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는 거고요. 온체인 데이터로 가면 그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더 적극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MVRV라고 하는 그 온체인 지표가 1 미만인 구간들을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저 1 미만일 때만 적립식 구매를 하고 아까 제가 이제 3 이상일 때가 늘 고점이었거든요. 우리가 가격만 보면 이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사실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걸 활용하는데 그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검증되고 지금까지 잘 맞추었던 게 결국 MVRV라는 지표고요. 이건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 이상일 때 무조건 매도를 한다라고 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요? 첫 번째 2011년도는 사실 너무 옛날이니까 좀 빼고요. 2014년도의 구간에서 여기 약 383일 정도 되죠. 한 12개월 되나요? 15개월 되나요? 이때 적립식 구매를 하고 그냥 3 이상일 때 2017년도에 매도를 하면 한 26배라는 수익률이 나오고요. 2018년도에 MVRV 지표 1 미만인데 구매를 하고 이제 2021년도 1월 8일 3 이상일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한 9배 정도 수익률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 미만일 때 계속 적립식 구매를 하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3 이상으로 간다면 그때 매도를 한다면 얼마의 수익이 나올까요? 그건 지켜봐야 알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기 힘들면 같이 활용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도 나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어떻게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금융 상품화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좋은 자산 중에 하나를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좋은 자산이고요. 이거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DCA라고 하는 방법, 적립식 구매를 방법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각각의 구간, 기간들을 다 대입해 보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